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흑인의 역사는 사실 통째로 도둑맞은 이야기입니다. 정복한 사람이 정복의 역사를 썼고 노예로 부린 사람이 노예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진실이 온전히 남기를 바라지 않았던 이들이 붓을 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노예 무역이 아프리카의 문명을 가져다 줬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끌려간 이들은 미개인이 아니었어요. 이집트를 정복한 흑인 왕들, 지나가는 곳마다 금값을 무너뜨린 황제, 수십만 권의 책을 품은 대학을 세운 제국의 후손들이었으니까요. 노예 무역은 문명의 시작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문명을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진짜 시작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모습의 인류가 처음 나타난 곳이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생김새나 사는 곳과 상관없이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프리카에 닿습니다. 이 사실은 뒤에 벌어질 모든 일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흑인의 역사가 커다란 인류사에 끼워 넣은 한 챕터가 아니라 그 첫 페이지라는 뜻이니까요. 이후 지구 어디에서 피어난 모든 문명도 따지고 보면 이 대륙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의 후손인 셈이죠. 이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전학과 고인류학, 고고학이 함께 뒷받침하는 오늘날의 정설이에요. 지난 10만 년의 대부분 동안 아프리카 사회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산족 같은 수렵채집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을 지켜왔죠. 수만 년에 걸쳐 다듬어진 풍부한 지식과 영적 전통, 촘촘한 사회 구조를 갖춘 채 자기 땅에 놀랍도록 잘 어우러진 이들이었습니다. 사헬과 대호수 지역에 농사짓던 사람들은 바깥 세상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땅을 관리하고 작물을 기르고 가축을 치는 복잡한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3,000년 전부터는 크고 강하며 정교한 나라들이 대륙 곳곳에서 잇따라 일어섰죠. 훗날 유럽인들이 마침내 발을 들였을 때 그 규모와 성취에 입을 다물지 못할 만한 나라들이었지만 지금도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자꾸 축소됩니다. 이 제국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죠. 바로 여기서 기록이 가장 또렷하고 실제 일어난 일과 우리가 배우는 내용 사이의 간극도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지금의 수단 땅을 중심으로 한 쿠시 왕국은 이집트를 정복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고대 세계에 누비아 출신 파라오 왕조를 안겨줬고 그 기념물들은 지금도 우뚝 서 있죠. 지금의 에티오피아에 있던 악숨 왕국은 로마, 페르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고대 4대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인도, 지중해를 잇는 홍해 무역길을 쥐었고 자기 화폐를 찍었으며 유럽 대부분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4세기에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았어요.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회반죽 한 방울 없이 정교하게 쌓아 올린 거대한 돌 성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대략 11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쇼나족의 조상들이 세웠고 남아프리카에서 해안까지 뻗은 강력한 무역망의 심장이었죠. 특히 중세, 서아프리카 제국들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가나, 말리, 송가이 제국이 약 1000년에 걸쳐 차례로 이어지며 사하라를 가로지르는 금과 소금의 흐름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게 쌓은 부는 그 왕들을 당대 세계에서 가장 힘센 인물로 만들었어요. 말리의 왕 만사 무사는 1324년 그 유명한 메카 순례를 떠났는데 기록에 따르면 수만 명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진인 금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가 지나간 뒤 지중해 지역의 금값이 10년 넘게 폭락했다고 전해지죠. 이 제국 안의 도시 팀북투는 세계 이슬람 학문의 위대한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수학과 천문학, 법학, 의학, 신학을 담은 수십만 권의 책을 품은 대학과 도서관이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지금도 남아 연구되고 번역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15세기에 대서양 노예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그 표적이 된 사람들은 결코 뒤떨어진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역사와 통치 방식, 종교와 예술, 학문을 갖춘 정교한 사회의 구성원들이었죠.
그러니 노예 무역의 폭력은 결코 구조작전도 그들에게 문명을 열어준 일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라온 문명들을 가늠조차 힘든 규모로 체계적으로 부숴버린 것이었어요. 대서양 노예 무역에 얽힌 숫자는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대략 1000만에서 120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대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해안 항구로 끌려가는 길에서 혹은 그 악명 높은 항해 도중 배 안에서 죽어간 이가 얼마인지는 헤아릴 수조차 없지만 어마어마했죠. 14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약 400년에 걸친 이 강제 이주는 그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제 이동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끊겨나간 공동체와 가족, 언어, 사회의 틀은 지역 전체의 인구 지형을 뒤바꿔 놓았죠.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노예에게 짜낸 노동은 유럽과 북미의 산업을 떠받친 농업 잉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대의 경제적 뿌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이 체제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흔한 설명에서 늘 소홀히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노예가 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문제죠. 더 자주 다뤄지는 노예제의 법과 경제 구조가 아니라 극심한 폭력과 결핍 속에서도 이들이 세우고 지켜낸 내면의 세계 말입니다. 아메리카 곳곳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신앙과 음악, 언어, 친족 관계, 농사 지식을 지키고 바꿔가며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게 살아남은 건 다 함께 지키고 일부러 물려줬기 때문이에요. 특히 미국 남부의 노예 공동체에서 태어난 음악은 아프리카의 리듬과 음색을 유례없는 고통의 감정과 뒤섞은 것이었죠. 이건 훗날 블루스와 재즈, 가스펠, 소울, 펑크, 리듬앤블루스, 힙합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미국 대중음악 거의 모든 갈래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 전통을 만들던 내내 기본적인 인권조차 법으로 빼앗긴 공동체가 남긴 믿기 힘들 만큼 거대한 선물인 셈이죠. 노예제에 맞선 저항은 끊이지 않았고 다양했으며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었습니다. 몰래 이를 그르치고 달아나고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는 개인의 행동이 쉼없이 일어났죠. 1790년대 IT 혁명을 비롯한 대규모 봉기는 노예 소유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IT 혁명은 따로 짚어볼 만합니다. 근대사에서 가장 놀라운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으니까요. 노예들로 이뤄진 식민지가 당대 세계 최강이던 나폴레옹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1804년 서반구 최초의 자유 흑인 공화국을 세운 겁니다. 미국을 포함한 노예 소유 국가들의 반응은 수십 년에 걸친 경제 봉쇄와 국가 불인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잃어버린 노예 노동력의 대가라며 오늘날 가치로 수백억 달러에 맞먹는 배상금을 IT에서 뜯어냈죠. IT는 이 돈을 1947년까지 갚아야 했고 그건 한 세기가 넘도록 IT의 경제를 짓눌렀습니다. 아메리카 전역에서 노예제가 공식 폐지되는 흐름은 18세기 말에 시작돼 1865년 미국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엄청난 정치적 가능성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나운 폭력적 반동도 함께 불러왔죠. 미국의 재건 시대에 흑인들은 투표했고 공직에 출마했으며 지역교육위원회부터 연방 상원까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기관을 세우고 공동체를 일구며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주어졌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를 또렷이 보여줬죠. 그런데 이 시대는 실패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끈질기며 폭력적인 백인 우월주의 운동이 남부 전역에서 흑인의 정치력을 해체했고 그 자리를 공포로 강제되고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묵인으로 뒷받침된 법적 분리와 경제적 예속 체제로 갈아치운 겁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거의 한 세기나 이어졌죠. 뒤이은 짐크로 시대는 흔히 법과 정치의 측면으로만 이해되지만 그 사회적, 문화적 측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흑인들은 그걸 막으려고 일부러 짜놓은 조건 속에서도 놀라운 기관들을 세웠습니다. 백인 중심 기관들이 사실상 모두 문을 걸어 잠갔을 때 역사적으로 흑인이 세운 대학들이 여러 세대의 의사와 변호사, 교사, 과학자, 공학자를 길러냈죠. 시카고 디펜더 같은 흑인 소유 신문은
전국에 퍼져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1920년대의 할렘 르네상스는 문학과 예술, 지성의 눈부신 꽃을 한꺼번에 피워냈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백인 대중문화에 일그러진 시선이 아니라 흑인 스스로의 언어로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려는 의식적인 작업이었죠. 이 시기를 관통하는 지적 전통은 서구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한결같이 저평가된 흐름 중 하나입니다. 1840년대에 프레더릭 더글러스는 헌법 해석과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파고든 최고 수준의 정치 철학을 썼습니다. 그 놀라운 생애를 떼어놓고 봐도 그 자체로 우뚝 서는 글이었죠. 1890년대에 아이다 비 웰스는 린치를 다룬 탐사 보도를 직접 취재해 발표했는데 꼼꼼한 사실, 기록에 도덕적 명료함과 정치적 용기를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요. 20세기로 넘어갈 무렵 W.B. 두보이스가 내놓은 이중의식이라는 개념은 지금도 미국 사회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고 가장 많은 생각을 낳는 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들은 결코 하찮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저마다의 시대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성이었습니다. 20세기는 아프리카 밖으로 흩어진 흑인들과 아프리카 대륙 그 자체 양쪽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1950년대와 60년대의 민권운동은 흔히 미국의 양심의 호소에 성공한 시기로 그려집니다. 나라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쳐 이뤄진 일처럼요. 그런데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이 운동은 전략적으로 정교했고 조직적으로 규율이 잡혀 있었으며 폭력과 경제적 보복, 개인적 위험을 감수한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 떠받친 것이었죠. 도덕적 설득과 경제적 압박, 정치 조직, 그리고 분리의 폭력을 온 세계에 똑똑히 드러내려 일부러 짠 대치 전술이 어우러져 입법적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마침 냉전 탓에 미국의 인종차별이 외교적 약점이 되던 순간이었어요. 같은 시기 아프리카에서는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는 물결이 대륙 전체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에 한 줌이던 독립국이 1970년에는 수십 개로 늘었죠. 전쟁으로 힘이 빠지고 스스로 운명을 정한다는 새로운 국제 논리 앞에 명분을 잃어가던 유럽 제국들이 대개는 마지못해 식민지를 놓아준 겁니다. 이 운동을 이끈 가나의 은크루마, 케냐의 케냐타,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세네갈의 상고르 같은 인물들은 진짜로 깊이 있는 정치 철학을 내놓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문화 정체성과 근대 국가 건설의 관계,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경제의 문제, 냉전으로 갈린 세계에서 대륙이 하나로 뭉칠 가능성 같은 물음들을 파고들었죠. 남아프리카의 경험은 이와 나란히 흐르면서도 훨씬 더 오래 이어집니다. 1948년 제도로 굳어진 아파르테이트, 즉 엄격하게 강제된 인종분리 체제는 근대사에서 가장 정교하게 짜인 인종 지배 체제 중 하나였습니다. 법과 경제 구조, 물리적 폭력을 뒤섞어 거의 반세기 동안 백인 소수의 지배를 유지했죠. 1912년에 세워진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금지와 망명, 투옥으로 얼룩진 수십 년 내내 조직적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27년의 감옥살이 끝에 1990년 풀려난 넬슨 만델라가 1994년 남아프리카 최초로 국민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된 사건은 20세기의 가장 의미 있는 전환 중 하나였어요. 대부분이 예상했고 역사가 거의 필연이라 여겼던 대규모 유혈 사태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흑인의 삶은 이 역사의 온 무게를 짊어진 채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이 역사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안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아프리카 나라들은 식민 수탈과 냉전 개입이 남긴 구체적인 상처를 헤쳐나가면서 자기만의 언어로 제도와 경제와 문화를 일구고 있죠. 아프리카계 미국인, 카리브인, 브라질인, 흑인 유럽인 공동체 역시 저마다의 지역 역사와 오늘의 조건에 따라 깊이 다릅니다. 특정한 문화유산과 정치적 경험을 나눠 가지면서도 말이죠. 음악과 영화, 스포츠, 패션에서 아프리카계 미국 문화가 지구 전체로 뻗어나간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문화적 영향력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존재의 대부분을
공식적인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공동체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이 역사가 뭉뚱그려지거나 납작해지거나 가장 참혹한 대목 위주로만 가르쳐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잃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온전한 인간다움과 그들이 가장 잔혹한 시기에도 세우고 지키고 만들어낸 것들의 진짜 복잡함이죠. 여러 세대에 걸쳐 문화를 지켜낸 노예들은 그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힘에 휩쓸린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 그 모든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들려 설계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존엄과 공동체를 지켜낼지 스스로 선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식인과 운동가, 예술가, 정치인은 수동적인 배경에서 이따금 튀어나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대마다 놀라운 사람들을 꾸준히 길러낸 공동체의 눈에 보이는 얼굴이었죠. 여기에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를 보태야겠습니다. 흔히 초점이 쏠리는 곳, 바깥에서 살아온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긴 역사죠. 중세 유럽에도 흑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의 기록에 병사와 학자, 외교관, 상인들이 등장하니까요. 주로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무슬림을 가리키는 무어인은 이베리아 반도에 거의 800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나아가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와 건축, 음악, 언어에 남긴 흔적은 지금도 또렷이 추적되죠. 중세 페르시아와 인도, 동남아시아 곳곳에도 상당한 아프리카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유산을 간직하면서도 뚜렷한 지역색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었어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지구 곳곳으로 흩어진 건 대서양 노예 무역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일이었던 겁니다. 역사 속 흑인 여성의 경험과 이어진 정말 중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더 큰 서술 속에 파묻혀버리는 이야기죠. 노예가 된 흑인 여성은 노예제의 다른 모든 고통 위에 성적 착취라는 또 하나의 짐까지 겹겹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 현실은 가족의 모습과 공동체의 흐름, 정치의식을 독특하게 빚어냈죠. 노예제 폐지 운동의 여성들, 그러니까 수백 명을 자유로 이끌려고 노예 지역으로 무려 19번이나 되돌아간 해리엇 터브먼, 인종과 성별의 갈림길을 무시무시한 언변으로 헤쳐나간 소저너 트루스는 결코 남성 중심 이야기의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노예 생활 속에서 문화와 신앙을 지켜낸 어머니들은 그 자체로 끊임없고 의도적인 저항을 실천한 것이었어요. 흔한 서술이 좀처럼 그렇게 불러주지 않을 뿐이죠. 민권운동의 여성들인 로자 파크스, 페니 루 헤이머, 다이앤 내시, 폴리 머리는 운동을 실제로 굴러가게 한 끈질긴 조직이를 도맡았습니다. 역사의 조명이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 지도자들에게 지나치게 쏠리는 동안에도 말이죠. 이 역사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짚어볼 만합니다. 장식이나 그저 견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짜 정치적이고 지적인 작업으로서 말이죠. 20세기 초 미시시피 삼각주에서 블루스가 태어나고 뉴올리언스에서 그 다음엔 시카고와 뉴욕의 클럽에서 재즈가 자라나고 특정 도시의 특정 동네에서 소울과 펑크와 힙합이 솟아난 것은 결코 중립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순수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본적인 인간다움이 법으로도 사회로도 부정당하던 공동체가 저작권과 정당한 대가를 번번이 빼앗기던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 작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상업적으로 팔려나가는 와중에도요. 미국 대중음악의 역사는 여러 의미에서 흑인의 창작이 도둑맞고 남의 공으로 돌려진 뒤 그 옛 형식을 빼앗겼기에 새로운 형식을 찾아낸 흑인 예술가들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그런 끝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에서 종교가 한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거의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데도 제대로 다뤄지는 일이 드물죠. 대륙마다 어마어마하게 달랐던 아프리카의 종교 전통은 대서양 노예 무역과 식민 시기에 적극적으로 짓눌렸습니다. 아프리카의 영성을 문명과 어울릴 수 없는 것으로 몰아붙인 노골적인 기독교 개종 프로그램 아래서 벌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아메리카의 노예들은 아이티의 부두, 브라질의 칸돔블레, 쿠바의 산테리아 같은 뒤섞인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아프리카의 영적 틀과 가톨릭 요소를 섞어 겉으로는 용인되는 기독교의 모습 아래에 아프리카의 신앙과 세계관을 몰래 지켜낸 겁니다. 이건 타협이나 변질이 아니라 정교한 신학적 적응이었고 영적 실천이자 문화 보존이자 암호처럼 감춘 저항을 한꺼번에 해내는 것이었죠. 흑인들이 발전시킨 기독교 자체도 고유한 신학과 예배의 전통입니다. 노예제를 정당화하려고 성경을 갖다 쓴 나라에서 노예가 되고 밀려난 특유의 경험이 빚어낸 것이었으니까요. 하나의 기관으로서 흑인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해방부터 민권 시대와 그 이후까지 흑인들에게 공동체 생활과 정치 조직, 교육, 정체성의 중심이었죠. 그 안에서 자라난 신앙은 해방과 존엄,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더디더라도 결국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백인 개신교에서 통째로 들여온 게 아니라 고유한 고통과 저항의 경험 속에서 자라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민권운동의 도덕적 언어와 조직의 뼈대를 상당 부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 흑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기 이전에 먼저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빼앗기기 이전에 강했고 풍요로웠으며 학문에 밝았죠. 저항이 진짜 용기를 요구하던 시절 내내 끈질기고 창의적이며 빈틈없이 조직적이었습니다. 지적 성취를 알아보고 대접하는 기관들에서 체계적으로 밀려나면서도 최고 수준의 사상을 길러냈어요. 그걸 막으려 일부러 짜놓은 조건 속에서 공동체와 예술의 형식과 정치 조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마다 다른 수많은 상황과 땅과 언어와 현실을 가로질러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큰 영향을 남긴, 그리고 가장 진정으로 지구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이야기는 여전히 복원되는 중이고 여전히 전해지는 중이며 어떤 진지한 잣대로 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